이 피해자가 코로 킁킁하면서 냄새를 맡았다고 하는데 지 소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여자의 코가 무슨 국가수예요? 아니잖아요. 진짜 이 자료들을 보면 쪽팔려가지고 진짜 토할 것 같습니다. 수준 낮아가지고. 너무나 저질스럽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강정입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살인미수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린다고 저번 시간에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까요? 딸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 남자가 엄마 위에 올라타서 목을 조르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딸이 목을 조르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성관계를 매일 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6개월 동안 이제 동거를 하듯이 했는데 몇 번을 했을까요? 피고 소인은 자신은 그런 일이 없으니까 자신해서 택시 타고 경찰서 갔거든요. 경찰서 갔는데 거기에 대고서 긴급 체포를 한 거예요. 긴급 체포를. 이 진술도 다 거짓말이고 보니까 증거로서의 증명력이 있는 이 증거 자료는 단 한 장도 없습니다. 단 한 장도. 그래서 저는 그 남자가 엄마를 때렸구나라는 생각을 하였고 그 남자에게 엄마 왜 울고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가 뭐예요? 엄마 위에 올라타가지고 목을 조르고 있었다면 엄마는 천장을 보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매트 위에 엎드려가지고 이제 울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당연히 목을 조르고 있었다면, 그래 기절을 했다면 천장을 보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엎드려가지고 울고 있었다라고 이제 진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엄마가 울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를 때렸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엄마를 때렸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 엄마를 이제 목을 졸라가지고 울고 있었구나가 아니라 엄마를 때려가지고 엄마가 울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붓딸은 엄마의 목을 조른 거는 목격하지 못했던 겁니다. 목을 조르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울고 있어서 엄마를 때렸구나라고 상상을 한 거고 엄마가 왜 우는데라고 이 남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이 정황적인 그 상황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진술을 받고도 40-50분간 피해자의 등 뒤로 손으로 이제 뒤에 이제 끈으로 묶었단 말이에요. 발도 묶고 그렇게 40-50분 동안 이렇게 감금이 돼 있었어요. 딸이 이제 112에 신고를 해가지고 그 찝찝해가지고 가보니까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방으로 돌아왔는데 그 묶여있던 사람이 볼로동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한다? 잘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수사기관에서 무엇 때문에 살인미수라고 얘기를 하고 공소사실로 만들어졌는지 피해자들의 진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 뒷목을 붙잡고 안방으로 끌고 갔고 제가 엄마한테 무슨 일이라고 물어보니까 손으로 제 머리를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제 머리를 안방에 있는 매트 위에 내려 꽂았고 친모가 기절한 시간이 얼마나 되냐고 수사기관에 묻자 큰 소리가 나자마자 제가 안방으로 달려갔고 그때 목을 조르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부터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그때 달려가지 않았다면 그 남자가 엄마의 목을 계속 졸랐을 테고 많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진술인이 보았을 때 피의자가 엄마의 목을 조르는 강도는 어땠나요? 엄마 위로 올라타서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데 체중을 이용해서 완전 세게 누르면 목을 조르고 있었어요. 목을 조르는 시간은 어느 정도였나요? 라고 묻자 제가 방문을 열었을 때 저를 쳐다보고 목을 조르던 손을 놓았습니다. 다만 그 남자가 엄마의 목을 세게 조르고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진술인은 피해자가 엄마 목을 조르는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순간적으로 목격을 하고 엄마가 잠깐 동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길래 엄마가 죽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습니다. 피해자가 진술인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머리채를 잡은 것인가요? 네, 엄마가 저에게 경찰에 신고해라고 말을 하였을 때 엄마와 딸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엄마의 진술도 같이 읽어봐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딸이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 정신을 차려보니 딸이 뭔데 왜 그래요? 라고 소리치고 있어 제가 신고를 하라고 하였는데 피의자가 뭐라고 했는지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피의자가 제가 앉아있는 상태에서 제 머리를 잡고 위쪽에서 찍어 누르면서 제가 몸을 일으키려고 하면 더 세게 찍어 눌렀어요. 그때 딸이 와서 말리니까 딸에게 닥쳐 씨발년아 나 네 아빠 아니여라고 충청도 사람인가 본데요. 딸의 머리채도 세게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피의자가 딸에게 옷에서 줄을 꺼내라고 위협을 하며 딸이 울먹거리며 공포에 질린 상태로 체크 무늬에 줄을 꺼냈고 피의자가 저를 엎드리게 하였고 열중시어 자세를 취하게 하는 뒤 진술인은 계속하여 머리를 잡혀 있는 상태에 딸에게 먼저 제 팔을 묶으라고 지시했어요.
저랑 엄마는 그 남자의 비위를 맞추며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씹으려는 말 존나 많아서 목을 졸랐더니 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엄마가 목이 졸랐던 것을 생각하니 기분이 나빠서 표정이 안 좋으니까 그 남자가 저에게 표정 안 풀어? 시발년들이 화 풀려다가 다시 화나게 만드네라고 말했습니다. 계속 진술하세요. 제가 처음 안방에 들어갈 때부터 끝까지 계속 울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남자가 저랑 엄마의 팔 다리를 묶고 그 남자가 야 너 졸리지? 라고 하더니 저한테 컴퓨터 의자에 앉힐 테니 엎혀라. 그러면서 저한테 제 몸에 손을 대도 되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싫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그냥 저를 들어서 거실 중앙에 컴퓨터 의자에 앉혔습니다. 신고를 하니까 그 남자가 방에서 나왔고 그 남자가 저를 보면서 손으로 전화기 모양을 표시하길래 제가 핸드폰을 다시 집어들고 남자친구랑 통화하는 척을 했습니다. 그 순간 그 남자가 제 핸드폰을 뺏어갔습니다. 그 남자는 112에 신고된 것을 확인하더니 끊고 엄마가 있는 방으로 다시 들어가서 딸이 신고를 했네 라는 말을 하며 자기 핸드폰이랑 자키를 챙겨서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금껏 가짜 피해자 2명과 수사기관의 판타지 소설을 잘 읽었습니다. 모든 범죄에는 범행의 동기가 있는데요. 아무리 읽어도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범행의 동기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6개월 동안 동거를 했거든요. 동거를 하면서 여자는 이제 임신을 했고 사실혼 관계에 있습니다. 밖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차에서도 티격태격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조금씩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옆방에서 딸이 조용하라고 카톡도 하고 이제 전화도 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다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이제 살인의 동기가 되나요? 문을 열었는데 그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이 남자가 엄마 위에 올라타가지고 이제 엄마의 목을 조르고 있단 말이에요. 엄마가 목이 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일인데? 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딸이 조용하라고 했는데도 조용하지 않고 이제 말다툼을 하니까 딸이 옆방에서 이제 온 거예요. 오면서 이제 문을 열었겠죠? 시끄러우니까 문을 열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무슨 일인데, 무슨 일로 싸우는데, 이러지 않았을까요? 이게 이 정황상 아무리 피해자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을 끼워 맞추려고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해도 이게 이 사건이 끼워 맞춰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남자가 여자를 죽여야 할 범행의 동기가 없다 보니까 이 수사관들이 이 남자를 이제 사이코패스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작업을 조금씩 하는 것 같거든요. 피의자가 범죄에 대해서 죄의식이 없도록 이제 보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수사관이 작업을 하냐면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편철되어 있는 사진을 보여주다. 저와 관계가 없어요. 저는 위에서 진술했듯이 딸내미 머리채를 잡은 것이 전부입니다. 이때 피해자는 어이가 없어 웃다.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잡은 것이 아닌가요? 이때 피해자는 웃으면서 피해자는 피해자에게 옷에서 줄을 꺼내서 엄마를 묶으라고 위협한 사실이 있나요? 없어요. 이때 피해자는 웃다. 이렇게 피해자의 표정까지 세세하게 기록을 해서 표현을 한다고 해가지고 피해자가 이 사람에게 팁을 주거나 이제 보너스를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그 피해자의 표정까지 묘사해가면서 기록을 하는 걸까요? 감히 내 앞에서 웃어 이 범죄자 새끼가 아무런 반성도 없이 감히 웃는단 말이야? 내가 너 아마 좆되게 만들어줄게. 한번 계속 웃어봐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웃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겉으로는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권위의식에 찌들어가지고 머릿속으로는 이제 선입견으로 똘똘 뭉쳐 있는 것 같습니다. 피의자 진술조서를 작성을 하는데 피의자가 반성도 없이 이렇게 웃는다면 판사가 과연 좋게 볼까요? 안 좋게 볼까요? 당연히 안 좋게 보지 않겠습니까? 이 수사관은 이거를 표현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카카오톡 메신저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메신저를 하다 보면 글자만으로도 상대방이 기분이 좋은지 기분이 나쁜지 상대방의 감정을 느낄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텍스트에는 감정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습니까? 점 하나에도 감정이 존재하는 겁니다. 띄어쓰기에도 그 사람의 취향과 성격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시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파일링 기법 중 하나가 콜드리딩 기법인데요. 정보가 많이 없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의 헤어스타일이라던가 그 사람의 말투라던가 그 사람의 옷차림이라던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사람의 정보는 굉장히 많습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무한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고서 이제 콜드리딩 기법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이제 프로파일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신문 조서를 이제 작성을 할 때는 점 하나라도 이 문장의 문맥이 어떻게 되는지 신중하게 이제 작성이 돼야 되고, 진술이 끝나고 나면 자기가 얘기했던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게 진술이 되었는지 확인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안 됐다면, 내가 원하는 단어가 빠져 있거나 그리고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이 여기 삽입되어 있다면 바로 얘기를 해서 수정을 해야 돼요. 수정해달라고. 그런데 안 해준다? 그러면 절대 사인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이걸 바로 삽입하거나 바로 고치거나 빼야 돼요. 그리고 고쳐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 누구라도 자기 자신에게 불리한 지수를 하지 않으면 유리한 지수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형사소송뿐만이 아니라 우리 헌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 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이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제12조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피의자가 웃는다라고 삽입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수사관이 무슨 의도로 이런 내용들을 끼워 넣었을까요? 이 피의자가 웃는다, 이 부분이 피의자에게 유리한 진술이 될까요? 아니면 불리한 진술이 될까요? 당연히 불리한 진술이 되지 않겠습니까? 수사관이 봤을 때는 이 새끼가 이 여자를 죽이려고 했던 게 분명한 것 같은데 이놈이 죄의식도 없이 이렇게 웃으면서 살살살 쪼개면서 이 여자의 목을 졸랐던 새끼가 내 앞에서 이렇게 쪼개면서 진술을 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성청소년계에서 이제 전자발찌까지 이제 신청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여성청소년계에서 피레미 같은 가족폭력만 다루다가 오랜만에 월척이 자기 재발로 기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흥분하겠습니까? 실적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만약에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헌법재판소 가는 겁니다. 대통령도 헌법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그 어떠한 법이 헌법보다 위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살인전과자라는 그 선입견 때문에 실체적인 지시를 이제 파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거 아닙니까? 수사관도 사람이고 판사도 사람이거든요. 마음속에 있는 그 선입견이라는 그 마귀를 떼어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를 떼어내는 데는 굉장한 내공이 필요한 거예요. 딸이 방에 들어가는 순간 엄마를 걱정하는 마음에 엄마 무슨 일인데 하면서 막 울기도 하고 너무나 엄마를 걱정하는 그런 착한 딸처럼 묘사되고 있고 여자 중학생의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선입견이라는 그 마귀들을 한 마리씩 심어드리도록 할 겁니다. 얼마 전까지 딸이 112 상황센터에 신고되어 가지고 기록했던 그 수사 기록이 있습니다. 그 수사 기록들을 제가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가 만 14세니까 지금은 16세거든요. 당시에는 중학교 2학년이고 지금은 중학교 3학년입니다. 어제 아이가 집에 안 들어온다. 핸드폰도 고장이 나서 없다. 최초 신고받은 후 신고자 진술 청취한 바 딸이 같은 학교 3학년 선배와 친하게 지내며 집을 나갈 시 항상 선배와 함께 있다고 하여 선배에게 전화를 하여 딸의 소재에 대해 물어보니 전혀 모르며 딸은 딸과 친하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선배의 집 주소 파악하여 입장하여 집 내부를 확인한 바 선배가 최초에는 있지 않았다고 딸이 있지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선배의 남자친구와 더 친하게 지낸다는 진술을 신고자에게 들어 선배에게 남자친구 전화번호를 파악하던 중 옆에 딸이 같이 있다고 하여 최초 방문하였을 때 없었기에 재차 다시 방문하였으며 이것들이 전혀 친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랬는데 선배의 남자친구하고도 이제 막 같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굉장히 친하다는 거 아니에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들한테도 거짓말을 하고 있고 이것들이. 요새 애들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우리 그 김혜수 주연의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 다 보지 않았나요? 그걸 보더라도 애들이 보통 애들이 아닙니다. 요새 애들이 그 드라마를 보고 나면 이 사건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될 거예요. 대상자를 발견했을 때 당시 술 냄새가 많이 났으며 구매 여부를 확인하니 아는 오빠가 사줘서 소주 3병을 먹었다고 한다. 보호자에게 인계 조치를 하려고 하였으나 딸이 완강히 거부하였고 딸의 어머니가 현장으로 와 인계 과정에서 딸이 술에 취해 엄마에게 욕을 하고 폭행을 하여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 순 72로 동원하였고
제가 네이버 지식인에서 매일같이 그 질문에 답을 하거든요. 현재 대한민국 강력범죄 랭킹 69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공갈협박 랭킹 24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엑스포트에도 정식으로 공식 등록되어 있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 제가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오는 분들 중에 보면 미성년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담배를 샀는데 어떻게 되냐, 술을 편의점에 샀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질문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통미음 관련해가지고 이제 질문 올라온 것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 진짜 가관이야. 아이가 어제 오후 1시부터 연락이 안 된다. 이런 적 처음이다. 이 여자도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처음이래요. 가출을 밥 먹듯이 하는데 처음이래, 처음. 금빛 초등학교 입구 말고 옆 언덕길로 와달라. 저번에 실종 신고했던 딸의 학생 아빠가 또다시 방문해서 신고. 모르는 사람이 집에 들어와 있어서 주거친 입으로 이제 피의자가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근데 알고 보니 딸의 남자친구이기에 이제 딸이 열어주었다고 하여 이제 피의자의 남자의 진술을 들어보니까 딸의 남자친구의 나이가 20대 성인이래요. 중학생이 어른이랑 사귀는 거예요. 대가리에 똥만 찬 거 아니에요, 이거? 미성년자 모텔 투숙 신고, 내 딸이 모텔에 간 것 같다. 누구랑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신고한 거 알면 딸이 집을 나갈까봐 위치 보니까 미투 호텔 아니면 그린 모텔에 있을 것 같다. 그린 모텔은 미투 호텔 옆 건물에 있다. 딸의 인상착의는 노란색 단발머리. 중학교 2학년짜리가 머리가 노란색의 단발머리랍니다. 완전 양아치 아닙니까, 양아치? 학교에서 이런 애들, 이런 거 처벌 안 하나요, 이런 애들? 징계 안 하나요? 신고자의 딸이 18시에 집에서 나간 후 23시쯤에 귀가한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귀가를 하지 않아 112에 신고를 한 것으로 신고자와 통화를 하니 도와줘라는 어플을 딸 휴대폰에 설치를 하였고 실시간으로 위치가 추적이 가능해 현재 위치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였더니 미투호텔 근처로 위치가 확인되었다고 경찰관에게 말해주었다. 신고자의 진술 토대로 위치값 주변에 있는 미투호텔, 그린모텔, 스카이모텔, 다우스모텔로 찾아가 스카이모텔은 전국에 다 있습니다. 부산에도 있고 전라도에도 있고 전국 프랜차이즈가 같거든요. 업주분들께 문의를 하니 금일 방문한 적이 없고 대부분 손님들은 중년의 커플들, 혼자 방문한 중년의 남성, 장기 투숙자들밖에 없다고 하기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신고자에게 안내해 주었고 신고자에게 어플로 딸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확인되는 것인지 해당 어플의 위치 추적 결과에 대한 이력들이 남아있는지 물어보자 신고자는 현재 파주로 출장을 가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당장 확인할 수가 없고 추후 확인되는 상황이 있는지 112에 재신고한다고 하기에 종료했음. 저는 이것도 웃긴 게 딸이 중학생 아닙니까? 중학생이 모텔에 있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없다라고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중학생을 모텔에서 받아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네들 영업 정지를 당할 텐데 누가 있다라고 얘기를 자백을 하냐 말이에요. 당연히 안 하지. 이 상식적으로 그게 업주 입장에서 우리 모텔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안 하지? 없다라고 일단 쫓아내놓고서 없다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 업무 정지나 영업 정지되면 그 피해가 얼마나 큰데 진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그 이후에도 딸이 전라북도 익산인가? 그쪽으로 또 집을 나갔다고 얘기를 하고 딸 찾으러 돌아다니고 막 그런다고 하거든요. 밥만 먹으면 밥 먹듯이 집을 나가고 가출을 하는데 이런 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엄마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한 딸인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술에서는. 이 선입견이 딱 생기니까 딱 그 이미지가 확 깨지지 않습니까? 이 112 상황센터에 보면 엄마한테 쌍욕을 하고 엄마를 폭행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소주 3병을 먹고 그러는 이런 딸인데 의붓 아버지가 이렇게 맡고 있으니까 이렇게 욕을 하지 않았을까요? 보면 손님들이 전부 다 중년 커플들이고 혼자 방문한 중년의 남성이나 장기 투숙자들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부 다 이거 불륜 커플들 같아요. 저는 이런 살인사건이나 이런 것들만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불륜이나 배우자 부정행위 관련되어 있는 이런 사건들도 저도 잘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아마 이 업계에 가장 오래 했을 겁니다.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 저한테도 아마 전화를 좀 주시면 저도 잘 할 수 있습니다. 민법 840조 1호에 있는 배우자 부정행위에 관한 부분이라던가 기타 사유가 있는 내용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그런 의심스러운 일들이 있다면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불륜행위나 가정사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잘 할 수 있거든요. 아마 시중에 인터넷에 나와 있는 이런 업체들 중에 제가 가장 오래 했을 겁니다. 제가 단 1년도 틈도 없이 17년? 거의 18년 차거든요, 제가.
아마 대한민국 업계에서 가장 오래한 그런 그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딸의 진술입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씨발년이 말 존나 많아서 목을 졸랐더니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엄마가 목이 졸렸던 것을 생각하니 기분이 나빠서 표정이 안 좋으니까 라는 진술이 있는데요. 남자가 엄마의 목을 졸랐더니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엄마가 목이 졸렸던 것을 생각을 하니 기분이 나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딸이 엄마의 목을 졸랐던 것을 목격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목이 졸랐던 것을 상상을 한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건 당일 10시 45분에 딸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카톡으로 엄마한테 조용히 하라고 무슨 일이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계속 시끄러워가지고 또 전화로 조용하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다가 그런데도 언성이 높아지고 옆방까지 들리니까 딸이 일어나가지고 달려갔나 봐요. 그래서 문을 열었습니다. 시끄러우니까 도대체 무슨 일인데 뭔데 무슨 일인데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무슨 일인데가 아마 그런 장면에서 무슨 일인데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딸이 욕을 했나 봐요. 그래서 남자가 화가 나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머리채를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남자가 딸의 머리채를 잡고 이렇게 흔드니까 엄마가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했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딸은 이제 머리를 놔주니까 이제 신고를 하려고 상황을 보다가 방을 나가가지고 112에 신고를 했을 거예요. 이 남자는 지금 누번 기간이고 상황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에이씨 딸이 신고를 했네 라고 하면서 남자는 짜증이 나가지고 다시 방으로 돌아가가지고 핸드폰이랑 차키만 들고서 집을 나간 거예요. 그게 모든 정황상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마는 계속해서 딸과 자신이 지금 포박당해 있고 지금 묶여 있으니까 남자에게 딸만이라도 딸의 방으로 보내달라고 자기가 계속 요청하고 부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경찰에서도 그렇게 진술을 했고 검찰에서도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렇게 진술한 이유가 뭐냐면 자신은 이제 묶여 있었다라고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이 이제 감금당했다라는 부분을 주장을 하는 거고 112에 신고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하려고 그렇게 스토리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딸의 주장은 또 다르거든요. 딸의 진술서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남자가 딸의 손목을 묶은 게 아니라 딸이 자기 스스로 자기 손목을 묶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남자에게 이제 보내달라고 요청하거나 부탁을 해서 딸을 보낸 게 아니라 남자가 딸에게 야, 너 졸리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방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몸에 손을 대도 되겠냐? 그러면서 자기를 들어가지고 이제 거실에다가 컴퓨터 책상 앞에다가 들어 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엄마가 부탁을 해가지고 보낸 게 아니라 남자가 그냥 방에서 내보냈다는 뜻이잖아요. 이미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고 머리채를 잡고 땅에 쳐박고 욕을 하고 이미 묶어놨고 막 했는데 근데 몸에 손을 대도 되겠니? 라고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또 말이 안 되잖아요. 실제 있었던 일이랑 그리고 판타지 소설, 가상의 시나리오랑 이게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진술을 하려면 엄마하고 딸이 서로 입이라도 좀 맞추고 진술을 해야 되는데 일관성이 하나도 없고 전혀 맞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검찰에서는 서로 일관성이 있는 진술 때문에 일관된 진술 때문에 기소를 했다라고 이렇게 수사 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어디가 도대체 일관성이 있다는 겁니까 도대체. 방으로 누가 보내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는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미스를 한다는 게 도저히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손목의 끈을 누가 묶었는지 그 부분도 기억을 못 한다는 게 이게 틀린다는 게 저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컵라면을 A가 먹었는지 B가 먹었는지 그 부분도 오락가락 해가지고 한다면 진술을 하면 안 되죠. 이건 치매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남자는 112에 신고된 것을 확인하더니 끊고 엄마가 있는 방으로 다시 들어가서 딸이 신고를 했네 라고 말을 하고 자기 핸드폰이랑 차키를 챙겨서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함이라던가 위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가 피해자들을 끈으로 묶었음에도 추후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를 피해자들의 변태 성향으로 몰아가기 위한 이유였던 것으로 의심이 되는데 어떤가요? 라고 하거든요.
추후에 수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면 의붓딸이 112에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남자 입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남기는 게 아니라 자신이 범행에 저질렀던 이 증거들을 빨리 은닉을 하고 숨기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곧 112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 키를 챙겨가지고 빨리 도망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신이 자기 와이프에게 이제 끈을 열중셔 자세로 해서 이렇게 묶었잖아요. 40분 동안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빨리 이 묶었던 끈을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경찰이 오니까. 그래야지 자신이 감금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숨길 수도 있는 거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이 방에서 40분 동안 감금을 하고 끈으로 묶었던 그 끈을 풀어주지도 않고 그냥 나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망가고 한 거라면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묶어놓은 채로 그냥 나갔냐 이 말이에요. 수사관들이 이러한 부분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내피셜대로만 그런 대로만 쏙 뽑아가지고 그거를 짜맞추기 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짜맞추게 하면 그럼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피해자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기 위해서 끈을 풀어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 하나 때문에 모든 이 사건의 시나리오가 다 깨지는 거예요. 다시 사건을 처음부터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하나 때문에 제 말이 틀렸습니까? 남자가 가장 먼저 한 건 뭡니까? 방에 오자마자 자신의 차키와 지갑과 핸드폰만 들고서 그냥 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추후에 수사를 이제 방해하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한 거예요? 범행의 증거들을 은닉을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남자가 여자의 끈을 풀어줄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애초에 끈이라는 건 없었고 끈은 묶여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살인 전과가 있고 누본 기간에 있는데 끈으로 묶어 있는 모습을 제3자가 보거나 경찰이 봤을 때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일어나서 방에 가 있어 나중에 얘기해 줄게라고 하니 나도 알아야겠다라고 하면서 끼어들려고 하니 이제 얘기 끝나고 나중에 얘기해 줄게라고 하니까 에이 씨발 뭔데 비켜 씨발로 말하고 하면서 저에게 쌍욕을 했고 이에 제가 화를 참지 못해 의붓딸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았습니다. 잡고 있으면서 욕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자꾸 욕을 하냐 앞으로 하지 마라 라고 말을 했고 머리채를 잡고 있던 손을 풀어주었습니다. 엄마가 자필로 작성했던 그 지구대에서 처음 작성했던 그 자필 진술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에서 말다툼 중 씨발년이라고 말한 뒤 저도 씨발년이라고 하고 그 사람이 다가온 뒤 목이 쫄렸습니다. 뒤에서 팔꿈치로 움켜쥐듯이 목을 조였고 너 원래 이런 아이였구나 라고 내뱉은 뒤 눈을 뜨려 했을 때 주변이 어두웠고 목이 쫄리니까 너 이런 아이였구나 라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여자는 목이 졸리는 것을 지금 처음 경험을 한 거예요. 이 남자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목을 조르는 사람이라는 거를 지금 알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보름 뒤에 이 여자가 통화로 검찰에 진술했던 그 진술 내용을 다시 읽어봐 드릴게요. 남자가 검찰 조사 시 사건 당일 피해자가 키스 도중 침 뱉어줘, 목 졸라줘 라고 말하였고 피해자 요구대로 목을 졸랐고 진술하였고 성관계 시마다 목을 조른 사실이 있다고 피해자의 성적 취향이라는 진술을 하였기에 금일 14시 10분경 피해자에게 확인을 하여 본 바 또한 피해자는 피의자와 성관계를 거의 매일 가졌는데 피해자가 목을 조르는 행위나 침을 뱉는 행위 등의 가학적 행위를 요청한 적은 대략 5번 정도였고 피해자가 동의하여 3번 정도 성관계 시 가학적 행위를 하였고 보통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 같은 경우는 확대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자기에게 이제 불리한 내용들은 축소시켜 가지고 얘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여자가 5번 정도 했다고 하면 5번보다 훨씬 많이 했겠죠. 매일 성관계를 가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6개월 동안 동거하는 과정 속에서 몇 번을 요청했을까요? 엄청나게 많이 요청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피해자가 뒤에서 목을 손으로 감싸듯이 살짝 누르고 피해자가 침을 모아서 피해자의 입 안에 똑똑 떨어뜨리는 정도였지 심하게 목을 조르거나 침을 뱉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하며 더러워라 더러워. 어느 날은 침을 뱉고 어느 날에는 목을 잡는 경우도 있었고 또 어느 날은 피해자에게 구강 성교를 할 때 피해자에게 머리채를 잡아 달라고 요청한 적도 있었다고 진술을 하며 피해자 또는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성관계를 가진 적이 많았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가슴을 이제 피멍 들 정도로 물은 적이 많았다고 얘기를 하며 채찍 등 성기구를 사용하는 것을 시도하자고 했으나 피해자가 거절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피해자 본인의 성적 취향이 가학적 행위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색다른 성관계를 하려고 한 거라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증인으로 법정 출석 시 피해자와 분리되어 진술하고 싶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성폭력이면 모르겠어요. 근데 성폭력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떼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부터 열까지 이제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피해자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그 얼굴 가죽을 쓰고서 어떻게 낯두껍게 그 진술 증언을 하겠습니까? 얼굴을 보고서.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하고 이제 떨어뜨려 가지고 진술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게 가장 큰 겁니다. 혹시나 그것을 보고서 이제 감정의 흐름이라든가 동료가 될 수 있을까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어요? 사건 당일날 남자가 자신의 목을 조르기도 하고 이렇게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 목 주위로 이제 상처라든가 스크래치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멍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평상시부터 가슴이나 가슴 주위에 피멍이 들 정도로 애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멍이 들거나 스크래치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캡처해가지고 증거자료를 제출했단 말이에요. 이런 그 멍들이나 이런 상처들이 사건 당일날 생긴 상처일까요? 아니면 평상시에 성관계를 가지면서 생긴 상처라고 보십니까? 어떤 것 같아요? 언제 생긴 상처인지 당연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또다시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어떤 증거 자료를 제출했냐면 이 진술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람이 죽을 때 보면 죽기 전에 목이 졸려 죽기 전에 보면 오줌을 싼답니다. 소변이나 대변을 보면서 찔끔 싸면서 죽는데요. 어디서 주워들은 소리는 있는 거예요. 또 보면 그래서 집에 가서 보니까 이불 위에 이제 찝찝한 냄새가 나가지고 시큼한 냄새 나가지고 맡아보니까 소변 묻은 자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핸드폰으로 이걸 찍어가지고 또 검찰에 제출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기록들을 보고 나서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이렇게 수준 낮은 행위들을 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저질스러운 행동들을 하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실망을 했고요. 그리고 너무나 쪽팔리고 토할 것 같아가지고 진짜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진짜 이 자료들을 보면 쪽팔려가지고 진짜 토할 것 같습니다. 수준 낮아가지고. 너무나 저질스럽지 않습니까? 이놈의 집구석은 딸내미는 머리에 염색을 하고 맨날 그 가출을 하고 돌아다니고 주위에 남자친구들이랑 모여가지고 놀이터에서 술이나 마시고 담배나 피우고 이러고 있고 엄마는 이 지금 사진을 보면 이 집구석에서 빨래는 안 하고 온통 그 빨래에서 찌든 냄새나 나고 신내나 나고 있고 그러면서 지가 그 오줌이라고 착각해가지고 증거 자료를 제출을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도 그거를 갖다가 낼름 증거 자료라고 그 사진 찍은 거를 증거 자료라고 그 채택해가지고 또 제출을 하고 이게 이 사건의 핵심이고 팩트예요 팩트. 모든 증거 자료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증거 자료들이 증명력이 있는 증거 자료가 단 한 장도 없습니다. 이불에 묻은 이물질이 사건 당일날 묻은 이물질인지 사건 당일 이전에 묻은 이물질인지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그 피해자가 고의적으로 묻힌 이물질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이물질이 소변인지 아니면 고양이의 강아지의 소변인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이게 피해자의 이물질인 건지 피해자의 소변인 건지 아니면 피해자 남자의 소변인 건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땀으로 묻은 그 때인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냥 이 여자의 내피셜로 인해 가지고 그냥 그 이물질들이 묻었는데 그거를 이제 사진으로 찍어 가지고 제출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육안으로 보면 이게 소변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보면 이 그림을 보면 이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 피해자가 코로 킁킁하면서 냄새를 맡았다고 하는데 지 소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여자의 코가 무슨 국가수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여자가 제출했는데 이거를 증거 자료로 채택을 해가지고 제출했단 말이에요. 너무나 저질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 수사기관이 이렇게 똘똘마리 해가지고 범행을 만든단 말이에요. 정신 안 차리면 못 헤어져 나옵니다. 제가 속담 하나 얘기하면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이제 나올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신만 차린다고 호랑이 굴에서 못 나와요. 호랑이를 때려 죽여야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호랑이보다 힘이 센 사람이랑 함께 가던가 그래야지 호랑이 굴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닙니까?
검찰보다 더 실력이 뛰어나야지 무죄를 받고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조력자가 검찰보다 이 수사기관보다 훨씬 더 실력이 뛰어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수사기관에서 작정하고 범인을 만들려고 달려들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이 수사 자료를 검토를 하고서 다 거절을 했거든요. 이 거절했던 이유는 이 수사기관에서 이 만들어놨던 이 수사 기록들을 보고서 증거 자료도 있고 이 진술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서 다 거절을 한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분이 있다면 증거 자료가 필요한 분이나 사건을 이제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조사라던가 사건 분석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요. 부담 가지지 마시고 여기 있는 이 연락처로 연락을 주신다면 제가 성심성 있고 무료로 일단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부담 없이 전화 주시면 되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